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제 나이 30하고도 1살입니다. 동갑인 여자친구를 만난 지는 5년이 되어 가고요. 작년부터 여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저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며 살았는데 어느샌가 방금 지적은 꼰대 같지 않았나를 걱정하는 처지가 됐더군요. 어린 시절 IMF로 가정에 흔들림이 있었기에 저는 철이 들 때부터 안정적인 직장에 작은 집, 작은 차 하나 사서 빚 없이 살다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편이라 저도 아버지처럼 제가 가정을 건사하고 싶었는데 예전처럼 밥만 먹고 살 게 아니고 양측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해외여행 좋아하는 여자친구 여행도 보내주려면 안정적이지만 180만원 벌이로는 그럴 수 없겠죠. 저도 여행을 좋아하지만 여자친구는 1년에 한 번 유럽은 꼭 갑니다. 주말에 일본도 가고 한 해에 3, 4번은 가는 편입니다. 제 직장은 세계적인 식품업계라 안정적이고 남녀 모두 정년 채우십니다. 육아휴직도 눈치 안 주고요. 처음 입사했을 때는 마냥 좋고 정년 보장이 당연시되는 분위기인 회사. 한 해에 8시 이후까지 야근한 게 손에 꼽는 업무 강도. 여가가 주어지는 삶에 행복했으나 결혼을 생각하니 작년부터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 같은 사람은 혼자 사는 게 답인가, 지금이라도 놓아줘야 하나 고민하고 부모님께 말을 올리니 부모님 노후자금을 내줄 테니 너희가 달달이 70만원 정도는 평생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옛날 사람이셔서 연금 같은 걸 안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4억짜리 아파트 하나와 1층짜리 상가 하나를 받기로 하고 프로포즈를 감행했습니다. 제가 보수적이긴 하나 여자친구를 깔보는 것이 아니고 지난 5년간 아르바이트 해외여행 다시 아르바이트를 반복하고 나랑 결혼하면 자기 용돈은 어떠냐는 말에 전업주부를 해서 아끼던지 알바를 하며 살겠다는데 조금 회의적이고 나이 들어 언제까지 알바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돈을 잘 벌었다면 이런 자존심 상하는 부탁도 안 했을 텐데 말이죠. 아무튼 프로포즈는 잘 됐습니다. 반응을 보니 제가 너무 늦게 한 건 아닌가, 너무 기다리게 한 건가 생각이 들 정도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 근처 아파트가 10년 넘은 아파트라서 싫다고 하는 점과 현재 1층짜리 상가 하나가 떡볶이집인데 그 떡볶이집 체인을 승계받거나 김밥 체인점을 하자는 제 권유에 카페 하는 게 아니면 알바를 하고 말지 떡볶이집, 김밥집은 싫다고 하는 점입니다. 참고로 김밥 체인을 추천한 이유는 학교 앞이고 뒤에는 주택단지라 제가 임의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하자는 점입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증여세를 내기로 했고 상가는 부모님 명의로 사서 저희가 임대받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도 보수적인데 제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아파트 해주고 상가 해주는 건데 부모님 걸 나름 공동명의 돌린다고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 공동명의가 하고 싶으면 혼수비용, 지분 분할해서 8대 2 명의, 9대 1 명의 하자니까 너무 계산적이라고 이제 보니 무섭다고 합니다. 제가 늘 칼퇴가 되는 직장이라 끝나고 같이 가게 일도 돕기로 하고 체인 관리에도 있어봤기 때문에 알바 쓰고 우리가 같이 합쳐 일하고 제 월급, 가게 매출에서 생활비랑 저희 부모님께 상가 관련 세금 70만원 정도와 공동저축을 빼고 남는 돈을 2분의 1 해서 각자 용돈으로 쓰자고 했더니 우리 부모님은 왜 각자 용돈에서 돈을 들이냐, 자기 부모만 부모냐, 왜 경제권을 자기가 가지냐, 나도 안 해본 알바가 없다 하며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부모님 노후자금을 홀랑 받아 처먹은 거라 달에 70씩은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5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데이트 비용은 제가 8대 2로 부담을 했고
여자친구 가세가 기운 것도 아닌데 통장에 모아둔 돈이 없는 배우자에게 가게를 맡기는 것보단 회사에서 실물을 보는 제가 나은 거 아니냐 했더니 어떻게 그러냐고 울음을 터뜨려서 달래주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저도 압니다. 제 벌이가 넉넉했으면 저도 배우자에게 이런 압박 주기 싫었습니다. 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양보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양보하더라도 보수적인 남자라서 결국은 서로 힘들어질까요? 사실 최대한 머리 짠 건데 쓰레기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작년 겨울부터 제 계획을 보고 억울하다고 눈물 터진 여자친구를 보니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여자친구 말대로 정말 순종적인 어머님 밑에 살아서 여자친구를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제 상식이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님 나중에 또 제가 배우자를 힘들게 할까요? 저는 그냥 좋기만 할 줄 알았는데 제 위주로 미화하지 않고 판단받고 싶어서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추가. 고민이 돼서 한번 써본 건데 생각보다 댓글 달아주시는 분이 많네요. 여자친구가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보고 글을 올렸냐고 물어보기에 발뺌하는 게 더 못할 짓인 것 같아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의 끝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순간의 감정을 제가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여자친구가 자기도 글을 본 후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해도 된다며 카페만 하길 원한 게 아니고 자기도 대학 나와서 배운 게 있는데 갑자기 다 정해온 것처럼 분식집을 하라고 하니 순간 김밥 마는 거랑 아르바이트나 다를 게 없이 느껴져 큰 생각 없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이야기는 자기가 잘못한 게 맞다고 하고요.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글을 올린 건 화가 난다고. 우리 둘 다 잠시 각자만의 시간을 가지자고 여자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신 부분인 저희 부모님 노후자금 이야기입니다. 저도 공감하고 부모님께 죄를 진 기분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제가 벌써 세금 내고 이미 제 명의고요. 아파트는 노후자금이라기보단 부모가 아들한테 다져주는 기반이다 하시며 넘겨주신 집입니다. 예전부터 결혼할 때 집은 하나 해준다, 손 벌리지 말아라 했는데 그래도 받으면서 죄송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자금은 바로 지금 떡볶이집을 하는 상가인데요. 월 280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제가 등신처럼 살기 너무 힘들다. 180으로 내가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이러면서 하소연을 해댔으니 70을 달라고 하신 거겠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활비에서 용돈을 같이 드리려고 했는데요. 여자친구와 방금 만나서 이야기한 김에 그럼 내 사정 다 이해한 걸로 알고 말하겠다. 지금 그 상가에 있는 떡볶이집 280 내고도 안 망하고 잘하는데 매출 봐서 부모님에게 200 정도는 드리자. 나도 퇴근 후에 일손을 거들겠다. 남의 돈 먹기가 쉬운 게 아니지 않나 라고 했습니다. 그 뒤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이야기가 오갔고 서로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여자친구가 연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저에 대한 쓴소리도 감사합니다. 사실 이 추가글을 달면서도 부끄럽긴 합니다. 아파트는 옛날부터 우리 몇 대 독자 집 하나는 해준다 이랬다고 했어도 당연하다는 듯이 낼름 받아먹으면 안 되는 것이란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난 능력이 없으니까 해준다는데 왜 힘들게 그래. 난 진짜 부끄럽지만 21세기지만 난 독자니까 라면서 정신승리를 하며 받아먹었습니다. 정말 전 자존심도 없는 놈인 것 같습니다. 댓글 쓰신 분들도 제가 한심해 보이시겠지만 앞으로 살면서 꼭꼭 갚아 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여자친구가 연락을 다시 주면 그 후 일은 다시 글을 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도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추가. 어제 밤부터 시작된 이야기에 파혼했습니다. 여자친구가 퇴근 후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할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께는 죄송하지만 여자친구도 내 고민을 봤고, 대학도 나왔는데 내 부담감을 이해해 주겠지. 긴 연애를 했는데 갑자기 나 혼자 다 정해와서 통보한 것도 양성평등을 말하던 여자친구를 무시한 처사고 내가 너무 보수적이었던 거지. 그리고 자세히 설명해줘야지. 만나면 먼저 사과하고 생각해본 걸 받아주자. 상식선에서 내가 좀 더 양보하고 살아도 된다고 마음먹고 나갔습니다.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서는 생각보단 덜 서먹했습니다. 서로 사과하고 자세히 설명해주겠다고 하고 여자친구도 인생을 선택하는 거니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바랬습니다. 여자친구도 집이 오래되었다고 타박한 것에 사과를 했고 신혼만 생각했지 집값을 생각 못했다고 하길래 제가 도배만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을 해보자. 요즘 셀프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자재 사서 하고 우리가 손대기 힘든 화장실이나 주방만 사람을 쓰자. 나 퇴근하고 조금씩 같이 하면 식 올리기 전에 다 되지 않겠냐 라고 했더니 여자친구도 긍정적이더라고요. 상가도 기존 떡볶이 체인을 승계받되 제가 주말에는 대신 정리해줌으로써 주 6일의 압박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라고 생각한 것도 잠시 돈 문제로 다시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 주장한 바는 제 월급과 상가 매출을 더하고 거기에 부모님 월세 겸 용돈 200 드리고 생활비와 공과금 등 고정적인 지출, 유동적인 지출을 상정해 놓고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저축, 그리고 우리 둘의 용돈을 2분의 1을 하자였는데요. 여자친구도 저번에는 부모님도 같은 용돈을 바라고 경제권은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하다가 떡볶이집을 하게 되면 자신이 더 오래 앉아있을 텐데 회사 다니며 잠깐씩 돕는 사람이 경제권을 가지면 안 된다. 용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자기 부모님 용돈은 미리 제하고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여자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돈을 적게 모은 건 결혼 전에 좀 더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였으니 그걸 이유로 경제권을 막을 수는 없죠. 결혼 전 준비하는 태도는 남녀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예상한 바가 있어서 그럼 가계부를 쓰자. 반년 정도는 나도 가계부 보면서 도와주겠다 라고 제 의견을 구부렸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받아들이는가 싶더니 그럼 자기 월급에서 생활비 부분을 일정 금액 지출하고 나머지를 용돈으로 쓰고 맞벌이 부부들이 서로 관리하듯 터치 안 하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같이 버는 건 맞긴 한데 조금 다른 경우 아닌가요? 제가 서로 월급이 고정적이면 딱딱 생활비 나눠서 낼 수 있지만 자영업은 수입이 일정치 않으니 장사가 안 되고 빡빡할 때는 내 월급으로만 살아야 하니 같이 돈을 합치자는 거다라고 했더니 여자친구는 280씩 내면서 오래 자리 잡은 곳인데 그러기는 힘들다. 자기가 박봉이면서 내가 벌어온 거로 잘 쓰려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떡볶이집이 더 잘 벌 수 있습니다. 네, 180번은 저보단 잘 벌겠죠. 적어도 알바들 쓰고 사장이 알바생 한 명만큼의 인건비는 건지겠죠. 월세도 280에서 200만 내니까 저보다 잘 벌겠죠. 아니, 애초에 제가 외벌이로는 결혼 생활이 감당 안 될까봐 맞벌이 환경을 조성한 건데. 그래요, 남자가 돼서 능력이 없어서 아내에게 일하라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덕 보려고 공짜로 돈 벌려고 결혼이란 이름으로 평생 알바생 데려오는 겁니까? 그 뒤로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는 여자친구를 데려와 일을 시켜서 저희 부모님을 먹이고 제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 사람을 구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너무 슬펐습니다. 근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부모님 봉양하는 것도 맞고 외벌이가 안 되니 맞벌이에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원한 게 맞습니다. 근데 살면서 궁핍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결국 경제권으로 시작한 싸움은 효자는 만나면 안 돼.
내가 이래서 우리 부모님 용돈 주는 건데 왜 눈치 보면서 드려야 해? 아직도 그런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이니 등등 생각의 골은 깊어져 갔고 이 긴 연애 생활은 내가 져주기만 해서 이어진 생활이었구나. 길게 만난 만큼 진지하게 서로 간의 미래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길었을 텐데 우리는 그런 시간을 버려왔구나 등 많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하면 슬픈 생각만 들 것 같아서 많이 사랑하기에 매달리는 심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고 앞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게 맞다. 그게 올바르고 서로 아껴줄 수 있는 길이다. 나도 그게 좋다는 걸 아는데 지금 우리는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라 자기를 정말 사랑하지만 시월드에서 자유롭게 해준다는 약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집이 보수적이라 나에게 이렇게 지원해주고 지금 부모님이 사는 아파트도 나중에 날 준다고 했다. 그렇게 전적으로 나에게 다 주시고 동생들은 다른 걸 쪼개주는 건데 차례 지내고 집에 찾아뵙고 돈을 드리는 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기만 하는데 부모님이 날 무조건적으로 지지해 주시겠냐고. 정말 부모님이 들으시면 슬퍼하실 거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고 생각을 바꿔달라고 한 것 같은데 잘 안 됐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여자친구가 뭐라 말했었는데 저에게 양보하라는 말이었겠죠. 돈은 저희 집에서 다 해주는데 왜 모든 건 반반이어야 하는지. 우리 집에서는 그 꼴 보면 더 이상 지원이 없을 게 자명한데 왜 그걸 제가 가서 오랜 세월 살아온 그 시절에 맞게 살아온 사람들을 지금 저도 맞추지 못한 평등에 맞추도록 설득해야 하는지. 애초에 그런 평등이면 상가랑 아파트는 어떻게 받으라는 건지 사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건 정말 안 되는 거구나. 가족들에게 더는 부끄러워지지 말자. 이 일은 나 혼자만의 부끄러움으로 묻어버리자 라고 마음먹고 그럼 없던 일로 하자.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라고 말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물론 드라마처럼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저지당했고 어거지로 뿌리치고 안 들리는 척 진짜 추한 모습으로 억지로 집까지 왔습니다. 그리 쿨한 이별은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의 전화도 받았고요. 여자친구도 결혼할 마음으로 오늘 나온 거였는지 부모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둘 다 결혼할 마음으로 다시 이야기하러 나온 건데 왜 이렇게 된 건지. 내가 양보를 못한 건가? 난 내 최고의 양보를 한 건데 나는 최고의 양보를 해도 남들이 보기엔 시집살이 시키고 독단적인 사람인 건가? 어찌됐든 이번 결혼을 하기엔 나는 안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오랜 기간 만나고 여자친구의 젊은 날을 홀라당 다 까먹은 거니까요. 하지만 이미 마음 먹었다고 결혼을 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욕먹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걸 받아들이라 하는데요. 결혼은 평생인 건데 사회가 양성평등이니 제가 바꾸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안 좋다고 손가락질하면 받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 같은 사람이 남아있으면 그건 아직 과도기 아닌가요? 여성은 직장 생활이 힘들고 맞벌이도 하지만 육아와 시월드가 힘들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남자도 가장으로서 느끼는 중압감이 있고 손은 벌려놓고 시월드라고 입을 닦으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글재주가 없어서 두서없이 보여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글이 조금 길더라도 제발 조언 부탁드려요.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가 없어서 더 답답하네요. 남편과 결혼한 지는 1년 안 됐고 아이는 없습니다. 저는 외동이고 남편은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남편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아프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게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사업을 해서 남편은 자수성가입니다. 남편은 사업을 해서 수입이 고정적이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회사원보다는 잘 버는 편이었습니다. 결혼 직전에 빚을 내서 사업장을 더 냈는데 요즘 경기 타고 생각보다 잘 안 돼서 현재 모으는 돈은 0원입니다. 새로 오픈한 곳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고 서서히 올라와서 나중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돈을 벌고 있고 빚은 대출을 포함해서 2억 5천 정도 있습니다. 빚은 전체 다 남편 때문에 생긴 빚입니다. 남편은 짧으면 3년 정도, 길면 4, 5년 정도 고생하면 그 이후로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어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평균 한 달에 600에서 800 정도 순수익이 남습니다. 안 될 때는 안 되고 잘 될 때는 1000 이상 찍습니다. 지금은 거기에서 대출 갚고 있어요. 은행 대출도 있지만 지인한테 돈을 빌려서 한 달에 3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한 게 많아서 나머지는 카드 값으로 나가고요. 서로 애기를 좋아하지만 단장은 빚 갚기에 바빠. 이세 갖는 것도 미루고 있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살기는 엄청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원래 빠릿빠릿한 성격이고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결혼하고 나서 몸 상태가 걱정될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걸 알기에 몇 번 적자일 때도 돈 못 벌어온다고 타박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가정적이고 집안일도 내일 니일 없이 잘 도와줍니다. 남편이 밥 차려주고 청소도 해줍니다. 둘 다 애기도 좋아하고요. 애정 표현도 잘하고 살가운 남편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기고요. 저희 집에도 친아들처럼 부모님을 엄청 챙겨줍니다. 성격상 빚지기 싫어하고 남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합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결혼 생활만 꿈꾸던 저에게 갑자기 빚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몇 년 고생하면 남편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을 갖고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현재 돈 때문에 그랬지 시간이 지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남편이네요. 그런데 술을 마시면 술주정이 있습니다. 연애 때는 술 모임이 많았는데 빚도 생기고 신혼이다 보니 술자리가 줄었습니다. 연애 때 친구네 집에서 커플끼리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만땅 취해서는 집인 줄 착각하여 옷을 홀딱 벗고 화장실을 찾느라 돌아다녔어요. 다행히 친구 커플은 자느라 그 모습을 못 봤고요. 그 다음날 오빠가 그랬었다고 얘기했더니 충격을 좀 받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많이 안 마신다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좀 괜찮아졌나 싶었습니다. 결혼하고 모임이 있어서 술을 마시는데 카톡으로 어디 갔냐고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는 겁니다. 원래 평상시에는 어디 가면 어디 간다고 얘기를 잘했어요. 전화해서 몇 번을 어디냐고 어디서 술 마시냐고 물어보면서 뭐라 했더니 잔뜩 취해서는 전화로 저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주변 간판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라고 쌍욕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끊어버리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다음날 싸우고 오빠는 술 마시면 분노 조절장애 있는 것 같다고 정신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기억 안 난다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2병 이상 안 마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2병 이상 마시면 개라면서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2병 이상 안 마신다고 했고 잘 지키나 싶었는데 안 지켜지더군요. 사업상 모임도 있고 해서 2병 조금 넘게 마셨을 때는 승질은 냈지만 크게 싸운 이후로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게 없어서 괜찮아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엊그제 서로 언쟁은 안 했지만 요즘 돈 문제로 각자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남편이 주말에 볼일을 보러 간다기에 제가 승질을 낸 건 아니고 칭얼댔습니다. 원래 평상시에 화 잘 안 냅니다. 서로 큰 소리 날 일도 없었고요. 서로 집착, 간섭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저도 쌓이고 쌓이다 보니 칭얼댄 겁니다.
평일에도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이 있는데 나랑은 언제 놀 거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뭐 가고 싶어서 가는 거냐고 일 관련해서 가야 되는 거지 하고 소리 지르고 끊더라고요. 그리고 카톡으로 싸우다가 남편이 지금이라도 힘들면 얘기하라고 다 팔아버리고 전재산 다 준다고 원상복귀 시켜주겠다 라면서 개소리를 하더라고요. 술도 안 마신 맨정신으로요. 거기서 열받아서 내가 웃음냐고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결혼이 애들 장난인 줄 아냐고 집 가서 얘기하자 하고 말을 끝냈습니다. 카톡으로 얘기하는 것보단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나으니까요. 그러고선 볼일을 보고 집에 갔는데 친구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소주 4병에 캔맥주 8캔. 상태 보니 또 잔뜩 취했더라고요. 남편 친구는 가고 저는 술 마신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하나 싶어 씻고 안방에 들어가 누웠습니다. 그러더니 거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무시하고 대꾸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욕을 하고는 다른 방에 들어가서 문 쾅 닫고 욕하고 소리 지르면서 울더라고요. 그 새벽에 말이죠. 그러곤 거실로 나와서 안방에서 나오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거실에 앉았는데 술 마시던 테이블에 머리를 몇 번 내리치고 주먹으로 땅을 내려치고 욕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같이 술 마시던 친구한테 전화해서 제발 데려가 달라고 무섭다고 했더니 냅두라고 신경 끄면 알아서 잘 거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분이랑 전화 끊었더니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뒤질 거라고 소리치더라고요.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니 진짜 거실 커튼을 열고는 뛰어내린다고 거실 창문을 열기에 제가 목덜미 잡고 내가 잘못했다고 울고불고 말리면서 간신히 앉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안고 한 손으로 112에 문자로 신고했어요. 남편이 극단적인 시도를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경찰분들 오고 구급차 오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남편이 출동한 경찰을 보고 정신 차리더니 누가 신고한 거냐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신고한 걸 알고 있다는 듯이 경찰분한테 대체 누가 신고한 거냐고 묻는 겁니다. 처음에는 옆집이 시끄러워서 했나봐 이랬다가 저도 열받아서 내가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제어가 안 돼서 무서워서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손 떨고 그러고 있으니 경찰분이 들어오셔서 커튼 뜯어지고 문 열려 있는 거 보고 증거사진 찍고 저를 안방으로 데려와서 어떻게 조치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술 깰 때까지만 파출소에 데려가 주실 수 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파출소는 임시로 있는 거지 자거나 그런 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남편 사업장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남편은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근데 카톡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그렇게 마무리된 게 새벽 3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집에 들어오더니 트렁크에 옷가지를 싸더라고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각자 사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하고 나가라고 뭐 어쩌자는 거냐고 물어보니 각자 부모님께는 각자 알아서 얘기하자고 하더니 소파에 앉더라고요. 그대로 아무 얘기 안 하길래 저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꼴보기 싫어서요. 저는 집 들어와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사과라도 할 줄 알았습니다. 몇 시간 뒤에 둘이 앉아 제가 먼저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오빠가 이혼할 거면 지금 확실히 얘기하고 정리하고 가라고. 그럼 나도 이혼하겠다고. 대체 왜 그랬냐고.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고. 내가 돈 때문에 오빠랑 못 살겠다고 했냐고. 나도 몇 년 고생할 거 알고 지내고 있고 살다 보면 다른 부부들도 다 싸우면서 산다고.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싸우지도 않다가 고작 한 번 돈 때문에 예민해진 상태에서 말다툼한 것 때문에 화나서 술 마시고는 그 난리를 치면서 소리 지르고 욕하는 게 말이 되는 거냐고.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았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사이좋게 지내다가 카톡으로 한번 싸우고 이혼하자는 게 말이 되냐고 했더니 남편이 울면서 자기도 너무 힘들다고 지금까지 내색은 안 했지만 사업 새로 차리고 행복하게 결혼 생활할 줄 알았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는답니다. 돈 때문에 결혼 초반에 한두 번 울었었습니다. 울고 난 뒤에 제 속마음 이야기하고 풀렸었어요. 그 뒤로는 다시 잘 지냈고요. 괜히 행복하게 잘 사는 애 데려와서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울더라고요. 어제는 술 마시고 분노 조절이 안 됐던 것 같다고 술만 마시면 나도 모르게 화가 올라온다며 힘들게 자라온 탓인지 그런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돈 문제는 몇 년 내가 없다 생각하고 체념하고 살고 있었다. 현재 우리에겐 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빠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술 마시고 그 난리를 치고 쉽게 이혼 얘기를 했다는 게 화가 난다. 만약에 애기 낳고 살다가 또 그런 일이 생기고 이혼하자고 난리치면 어떡하냐. 아직 애기가 없으니까 둘이 잘 생각해보자고 아니면 지금 갈라서는 게 맞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는 술 안 마시겠다고 술 끊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앞으로 또 술 마시면 진짜 이혼해주겠다고. 술 마시고 분노 조절이 안 돼서 그런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원에 같이 가서 치료받자고 했습니다. 치료받아야 하는 거라고요. 남편은 전에 가보려 해서 정신병원에 가봤는데 일을 쉬라고 한다고 너무 힘들게 살아왔다고 했다고 안 간다네요. 술 끊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오빠가 난리쳤던 그 모습과 소리 지르면서 욕하던 모습이 계속 떠올라서 미칠 것 같습니다. 또 그럴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애기 생기기 전에 이혼하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술 끊겠다고 약속했으니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남편이 정신 차리고 술을 끊을 수 있을까요? 술 투정 빼면 저에겐 미래도 그려지고 괜찮은 남편인데 이런 건 부부 상담 치료도 소용없겠죠. 다른 정신병원을 같이 다녀볼까요? 애 있는 이혼보단 애 없는 이혼이 낫다고 하는데 애 생기기 전에 이혼하라는 하늘의 계시일까요?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8년 차고 6살, 4살 딸을 하나씩 키우고 있는 딸 둘 애기 엄마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30대 후반인데 정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꼰대 중에 꼰대예요. 남편과의 수많은 답답한 일이 있어 속이 터져서 글을 씁니다. 첫 번째, 친정 부모님에 대한 호칭. 저희 집은 저랑 여동생 두 자매입니다. 여동생도 결혼했고요. 남편은 저희 엄마 아빠를 호칭해 하거나 부를 때 꼭 장모님, 장인어른 이렇게 해요. 이에 반해 제 부는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 없을 때 언젠가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둘째 사위는 너무 살갑고 첫째 사위는 너무 진중하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말했거든요. 우리 부모님한테 장모님, 장인어른 이렇게 불러야 하냐고요. 그냥 아버님, 어머님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장모님을 장모님이라 부르는 게 더 나은 거지. 그걸 왜 어머님이라고 해? 이러더라고요. 네, 물론 고쳐지지 않았고 아직도 저희 부모님은 저희 남편을 좀 어려워해요. 남편이 술도 안 먹어서 같이 밥을 먹어도 남편은 묵묵히 듣고만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명절이나 무슨 날에 저희 친정에 가면 제 부는 우리 아빠랑 술 한잔 먹고 잠자는데 저희 남편은 아빠 차 세차하고 오거나 부모님 사시는 단독주택 청소나 집수리 같은 거 해요. 최근에는 페인트 칠했고요. 네, 잘하는 건 아는데 그 호칭만 좀 고쳐주면 더 칭찬받을 텐데 갑갑해요. 두 번째, 자당 춘부장. 이 말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결혼 전에 몰랐던 말인데 친구나 지인 어머니는 자당, 아버지는 춘부장이라고 부르는 거랍니다.
그래서 친구나 지인한테 안부 물을 때 꼭 자당은 안녕하시지? 뭐 이런 식으로 안부를 물어요. 무슨 조선시대 사극도 아니고. 그나마 그전부터 이 말을 써와서 남편 친구나 지인들은 다 알아듣기는 하는데 그냥 제가 뭐라 하거든요. 꼰대도 아니고 그냥 어머니 잘 지내시지?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고요. 그래도 안 고쳐집니다. 세 번째, 24절기. 남편은 24절기를 다 따집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춘분이네. 벌써 춘분이야. 어쩐지 날이 좀 따뜻해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만 하면 좋죠. 동지면 팥죽은 기본이고 단오되면 단오제 하는 곳 놀러 가는 것과 창포풀 사다가 집에서 머리도 감아요. 물론 제가 뭐라고 하죠. 요즘 나오는 샴푸가 100번 낫다고요. 그래도 꿋꿋이 감아요. 1년에 한 번 이런 날 아니면 언제 이런 거 해보냐고 하네요. 정월대보름에 나물 9가지 해서 밥 먹고 부럼. 부럼 다들 아시죠? 아는데 안 쓰는 말. 부럼도 까먹어요. 아무튼 1년 내내 자체 이벤트로 엄청 바쁜 사람입니다. 샴푸하니 생각나는데 남편은 다른 남자들은 한 달에 한 번 가는 미용실을 한 달에 2번 갑니다. 네 번째, 일본 불매. 이건 좀 뭐랄까 정치적인 그런 걸로 보일 수 있어서 쓰긴 좀 그런데 약간의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사려는데 그 물건이 일본 브랜드 쇼핑 쪽 물건이 더 싸도 그거 안 사요. 돈 더 줘도 다른 사이트 거 삽니다. 근데 그 사이트 택배가 일본 브랜드 택배 사면 또 안 삽니다. 물론 제조사가 일본이다. 예를 들어 카메라 등 브랜드가 일본밖에 없는 브랜드가 있으면 제품 성능이 떨어져도 국산 사는 사람입니다. 미칠 지경입니다. 애국 좋긴 한데 이런 방법이 맞나 싶네요. 그리고 운전하다가도 일본 차가 끼어들면 절대 안 비켜줍니다. 편의점 중에서도 일본 브랜드 편의점은 죽어도 거기 안 가요. 집 근처에 제일 가까운 게 일본 브랜드 편의점인데 꼭 길 건너에 있는 다른 편의점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즘 중국하고도 관계 안 좋잖아요. 이러다 남편이 중국 불매까지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 걱정됩니다. 5번째, 청결. 이건 좋은 습관이긴 한데 연애할 때는 스킨십 하려고 하면 꼭 손을 닦고 오더라고요. 자기 손이 더러워서 이 손으로 제 볼 만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요. 그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날 아껴주는구나 했어요. 물론 코로나 시국에 손 많이 씻으면 좋죠. 덕분에 애들도 남편 따라 손 잘 씻거든요. 문제는 밤에 잠자리 하고 나서 너무 빨리 샤워하러 가요. 결혼 8년 차니 뭐 사랑한다 이런 말까지는 못 들어도 무슨 몸에 뭐 묻은 사람 마냥 한 번 안아주고 나서 먼저 씻으러 가면 제 기분이 참 묘해집니다. 그리고 남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건 저한테는 이득인 습관입니다. 밤에 자기 전에 집에 쓰레기 있는 꼴을 못 봅니다. 저녁 먹고 애들 씻기고 재우고 자기 직전에 집안 쓰레기 싹 버리고 옵니다. 종량제 봉투 가득 안 차고 3분의 1만 차도 그냥 버려요. 그래서 저희 집은 10리터짜리 봉투만 씁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재활용도 다 한밤중에 자기 전에 꼭 버리고 옵니다. 뭐 안 씻고 속옷도 잘 안 갈아입는 남편들 얘기 듣다 보면 이건 좋긴 한데 유난스러워서 말이죠. 6번째, 규칙적인 생활. 이건 진짜 제가 제일 못 참는 겁니다. 남편은 본인의 일상이 흐트러지는 걸 제일 싫어해요. 예를 들면 퇴근하고 집에 오면 7시, 그러면 8시까지 밥을 먹고 치워야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애들이랑 놀아주다가 9시에 재우고 그 뒤엔 11시까지 책 읽고 일기라고 쓰긴 그렇고 그냥 하루 메모 정도 간단히 하고 자거든요. 근데 애 키우는 집에서 이런 게 되나요? 갑자기 애라도 아프면 어떡해요? 하지만 다행히도 애들에 있어선 관대해서 괜찮은데
문제는 오늘 같은 주말이에요. 하루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첫째 주 토요일은 시댁 방문, 일요일은 집 대청소. 둘째 주 토요일은 친정 방문, 일요일은 집 이불 침대 커버 빨래. 셋째 주 토요일은 애들하고 놀러 가기, 일요일은 세차, 넷째 주 토요일, 일요일은 본인 취미. 뭐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둘째, 셋째 주 일요일이라고 청소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랑 애들 늦잠 자는 방 빼놓고는 일요일 아침은 청소 다 해놓고 나머지 일과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냉장고 청소입니다. 저도 전업이 아니다 보니 냉장고가 어떻게 깔끔하겠어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장 보러 가기 전에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싹 빼요. 처음엔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통기한 임박한 거는 한쪽으로 빼놓고 그날 저녁에 처리하는 식으로 합니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냉장고를 관리하니 저희 집 냉동고는 장을 봐오지 않는 한 그 흔한 전이나 고등어 하나 없네요. 전쟁 나서 마트 닫으면 우리 집은 쫄쫄 굶을 거예요. 7번째, 안전에 대한 강박. 이건 뭐 남이 봤을 때 유별나다 정도니 이해합니다만 저희 집에는 방마다 소화기가 있고 베란다에는 방독면이 8개나 있습니다. 8번째, 제사. 진짜 이것까지 속 썩였으면 이혼했을 텐데 그나마 이건 시부모님이 안 지내시니 그나마 괜찮습니다. 남편 조부모님 기일 되면 남편 혼자 가거나 딸내미한테 바람 쐬러 가자 하면서 큰애랑 둘이 다녀와요. 그나마 제일 다행이죠. 아무튼 이런 점들이 있는데 남편은 언제쯤 좀 여유로워질지 그냥 이런 집도 있으니 지금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들 보면서 저희 집 남편보단 낫네 하시길 바래요. 진짜 너무 빡세요. 추가. 어제 글 써놓고 깜빡 잊고 있었는데 출근길에 보니 댓글이 너무 많아 놀랬습니다. 대부분 남편을 옹호하고 제가 남편에 비해 부족하다는 댓글이 많아서 더 놀랬네요. 저를 옹호해달라고 쓴 글은 아니었고 그저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식이었어요. 몇 가지 사례를 더 들어도 여러분도 잘 참고 좋은 남편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적어볼게요. 추가 1. 맞춤법. 남편은 맞춤법에도 약간 강박이 있어요. 카톡 보낼 때나 말을 할 때도 항상 신경 써서 보내요. 남들처럼 이응이응 한번 한 적이 없고 꼭 응 알겠어 이렇게 마침표까지 꼭 찍어서 단문을 보내요. 그리고 사람들 많이 쓰는 줄임말 이런 것도 잘 안 쓰고 제가 써도 이해를 못하니 남편에게는 말 그대로 쓰게 돼요. 그래서 애들과도 말할 때 좀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도 팀장을 맡고 있고 남편 운동 모임에서도 총무를 하고 있어서 단톡에 공지사항이나 뭐 암튼 이런저런 거 올리거나 할 때도 연습장에다가 본인이 쭉 써놓고 몇 번을 고치고 그걸 또 맞춤법 검사까지 해서 올려요. 네, 본인 자유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 남편과 톡을 할 때도 이게 맞춤법이 맞나, 엄마로서인가 이런 거 검색해보고 저도 모르게 마침표까지 찍는 습관이 생겼어요. 물론 좋은 습관이긴 한데 친구들은 마침표 찍는 제 톡이 조금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남편은 이런 걸 강요하지 않는데 눈치가 보여서 제 스스로 이런 걸 고치게 됩니다. 추가 2. 집 상태. 저희 집은 항상 시어머니가 오시던 저희 엄마가 오시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딸들이 거실에서 노는 장난감 몇 개 널브러져 있는 거 빼고는 집이 진짜 깔끔해요. 누가 봐도 1분이면 다 치울 수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집이 지저분하면 치우자 이런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슬슬 치워요. 이게 되게 은근히 스트레스예요. 같이 치우자, 청소하자 말하면 좋은데 그냥 아무 내색 없이 치우니
저도 좀 쉬려고 누워있다가도 남편이 치우기 시작하면 저도 따라 일어나서 치웁니다. 어디 외출할 때도 집 싹 치워야 해요. 집 널브러진 상태로 어디 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딸들 낳으러 갈 때도 며칠 전부터 남편이 짐 미리 다 싸놓고 그러고 있다가 병원 갔어요. 설거지는 또 어떻고요. 남편이 집 청소를 다 하고 있다 보니 제가 음식 만드는 거랑 설거지는 제가 해요. 제가 음식 만들고 있으면 남편이 나와서 상 차리고 같이 밥 먹으면 설거지는 제가 하죠. 그런데 그럴 때 있잖아요. TV 보거나 뭐 좀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등 바로 하기 싫을 때요. 그러면 또 남편이 혼자 가서 슬슬 해요. 그러면 저는 또 TV 보다 말고 하던 일 그만하고 제가 한다고 해요. 그러면 남편은 그러죠. 이미 손 젖었으니 자기가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실. 여러분은 샤워하시고 얼만큼 욕실 정리하고 나오시나요? 거울이랑 세면대에 물 한번 쓱 뿌리고 수채구멍에 머리카락 정도만 치우시지 않나요? 남편은 거기에다가 유리창 닦을 때 쓰는 뽀드득 소리 나는 막대 있죠. 그거 2개 욕실에 걸어놓고 하나로는 유리 쓱 밀고 다른 하나로는 바닥 싹 밀고 나와요. 남편이 그러고 나오는데 저는 안 하나요? 그럼 저도 따라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시키지 않는데 눈치 보여서 하는 거죠. 딸내미들이야 재밌다고 하지만 저는 스트레스예요. 빨래도 얼마 전에 건조기 사기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빨래 널고 대충 몇 시간 계산해서 쓱 걷어요. 일요일 아침에 세탁기 돌려서 오후에 걷고 본인 와이셔츠 다리미로 다려놓고 구두 닦는 게 남편의 일요일 오후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빨래가 건조대에서 1박 2일을 지낸 적이 없습니다. 추가 3. 자당, 춘부장을 넘어선 어휘력과 상식. 이건 남편이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그런 거라 좋은 거긴 한데 줄임말과 유행어를 모르는 대신 남편은 진짜 모르는 옛날 말이 없어요. 유아인 씨 나왔던 영화에서 어이가 없네. 이거 다들 알고 계셨었나요? 네,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몇 번 말해줬었거든요. 어이는 맷돌의 손잡이라서 맷돌을 갈러 갔는데 어이가 없으면 어떻게 했냐. 그래서 어이가 없다는 말이 생긴 거다. 어이랑 어이랑 헷갈리기 쉽다고 비단 이런 것만 가르쳐 줬겠어요. TV 예능에서 사자성어 나오면 이건 이런 뜻이고 이런 상황에서 비롯된 거라고 제가 물어볼 때만 알려주긴 하는데 진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국사랑 세계사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빗살무늬 토기에서 국사를 접었는데 남편은 국사랑 세계사를 섞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미대 나오신 분들, 빗살무늬 토기의 빗살이 그렇게 중요한 디자인인가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왜 아관 파천이 일어났는지 단순히 이모곤란 때문이 아니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저도 하도 듣다 보니 이런 거 대충은 알아듣네요. 나중에 우리 딸들 국사시험 공부는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예요. 남편은 우리나라 국사교육에 대해서도 말을 잘해요. 진짜 우리 아빠랑 제부랑 밥 먹을 때 정치 얘기, 근대사 얘기에도 입 다물고 있다가 저랑만 있으면 이야기를 잘하는데 우리나라 국사교육의 문제는 바로 국사시험범이라고 해요. 1학기 중간고사는 기껏해야 삼국시대, 1학기 기말고사는 발해랑 고려, 2학기 중간고사는 조선 전기, 2학기 기말고사는 조선 후기 고종 때 대충 이런 식으로 배우니 정작 배워야 할 일제강점기 및 해방 이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해요. 근대사 과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해요. 그리고 중3, 고3, 대학교 4학년 때는 노동법도 배워야 한다고 해요. 근로자로서 알아야 할 기본적인 법규와 보호받는 법 등을 알아야 한다고요.
구구절절 옳은 소리라는 걸 알지만 그걸 들을 때 저는 속으로 어쩌라고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물론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남편에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고 예고 수당도 저는 얼마 전에 알았네요. 아는 것도 많아서 제가 남편에게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기고 싶은 게 아니라 저도 좀 숨 쉬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데 선생님하고 같이 사는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더 쓰고 싶은데 저도 직장인이라 눈치가 보여서 이만 쓰고 갈게요. 댓글 못 달아드려 죄송합니다만 이런 남편과 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약간 널널하고 지저분한 사람을 제가 치워가면서 사는 게 스트레스는 훨씬 덜 받을 것 같아요. 모두 맞점하세요. 남편 따라 마침표 찍는 제가 참 웃기네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종종 판을 보는 30대 아줌마예요. 좀 전에 애 아빠랑 다투고 남편은 집 나갔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해서 다른 분들 이야기 들어보려고요. 남의 이야기 귀 닫고 안 듣는 사람이지만 여차하면 보여주려고요. 큰 애가 초등 3학년 10살이에요. 애 아빠는 군인이었어요. 근데 전역한 지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명령조 딱딱한 군대 말투예요. 저한텐 싸울 때 아니면 평소에 다정하게 말하는데 애한테만 그래요. 한땐 애가 밥 먹다 흘리면 하면서 아이를 흘겨보고 애가 핸드폰 하다가 혼잣말하면 땡땡이 조용히 해. 혼자 말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 말투는 꼭 군대에서 간부가 병사들 훈계할 때 말투를 써요. 애가 앞머리가 길어서 이마가 간지러워 한동안 앞머리를 손으로 넘겼는데 기집애 같다고 하지 말라 그러고 애가 다리를 옆으로 하고 앉으면 아빠 다리하고 허리 펴고 앉으라고 잔소리해요. 정작 본인은 거의 대부분을 누워 있어요. 애 아빠 야간하는 날 자고 있을 때 제가 가끔 방에 가서 폰을 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애 아빠가 자다 일어나서 그걸 보고 애한테 또 땡땡이 누가 핸드폰 하래? 이러고 그냥 사사건건 아이 행동을 모두 나쁘게만 보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잔소리 및 지적은 많이, 칭찬은 인색하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뭐가 잘못된 건지 자기 말투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둘째는 아직 10개월 애기라서 이뻐라 하는데 둘째한테도 벌써부터 크기만 해라. 크면 몽둥이 든다. 이러질 않나. 큰애는 클수록 아빠 앞에서 말을 안 해요. 밖에 나가면 친구들 리드하며 목소리도 크고 잘 노는데 아빠 앞에선 말을 잘 못해요. 큰 소리로 말도 못해요. 애가 커가면서 이러한 문제로 부부싸움이 더 커지니까 그냥 애랑 애아빠랑 덜 마주치게 해요. 주말 금토는 외할머니 집에 가서 자라 그랬고 평일에도 9시에 자는데 8시까지 할머니 집 가서 놀다 오고 그래요. 애는 학교를 마치던 놀다 집에 오던 늘 저만 보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아빠 있어? 아빠 언제 와? 이거예요. 얼마 전에는 학교 공부방 마치고 돌아와서는 엄마, 내 친구들은 아빠한테 허락 안 받고 핸드폰 한대. 나는 못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저는 오냐오냐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학교 가는 아침에는 아이 때문에 화가 나도 그날 하루가 처질까봐 웬만하면 참아줘요. 작은 몸으로 무거운 가방 드는 것도 안쓰럽고 공부 끝나고 집에 오면 좀 쉬고 하고 싶은 핸드폰, 컴퓨터도 하게 해주고 싶고요. 근데 애 아빠는 난 학교 다닐 때 30분 거리를 무거운 가방 들고 혼자 갔다. 쟤는 왜 못하냐? 그래요. 전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자라왔다고 해서 내 자식도 그래야 하나. 내가 데리러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학교를 같이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가방도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애아빠 비위 맞추며 자기야 땡땡이 심심할 텐데 폰 좀 시켜줘라.
자기야, 땡땡이 손잡고 마트 좀 다녀와라. 항상 부탁해요. 아이랑 가까워지라고요. 애 아빠가 애한테 뭐라 하면 아이한테는 아빠가 널 사랑해서 잘 크길 바래서 그러시는 거야. 아빠는 우리 땡땡이 사랑해. 알겠지? 하고 다독여주는 것도 제 일이에요. 중간에서 애 아빠 눈치 보라. 애 신경 쓰랴. 이제 지쳐요. 정말 힘들어요. 오늘도 애 아빠 퇴근하고 큰애는 놀러 갔고 애 아빠 기분도 좋아 보여. 애 아빠랑 저녁 먹으면서 반주하는데 옆에 앉아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자기가 큰애랑 사이좋은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다른 집 애들은 아빠한테 존댓말 하면서도 아빠한테 할 말 다 하고 장난도 치고 재미나게 지내지 않느냐. 자기도 땡땡이랑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내가 못한 게 뭐냐고 잘하고 있지 않냐고 하네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랑 큰애 사이 보고 뭐라 하겠냐. 다정한 맛도 없고 애한테 지적만 하는데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을 왜 신경 쓰냐고 난리네요. 저러다 애 커서 사춘기 되면 당신한테 대들거나 엇나가면 어쩌냐니까 그럴 일 절대 없대요. 당신이 어떻게 확신하냐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일을 왜 지금 걱정하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네요. 잘못했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잘 살아보자고. 당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그치만 그 뜻은 아니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 돈이나 직업에 대한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왜 내가 애들 문제로 하는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먼 미래 이야기라고 지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냐. 저러다 애 엇나가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냐. 당신이 어른이고 아빠니까 조금만 아이를 이해하고 다른 아빠들처럼 조금만 다정해 줄 수 없냐. 이렇게 따지니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만 하네요. 결국 언성이 높아지고 애 아빠는 저랑 안 살겠다고 화내면서 쌍시옷 들어가는 욕을 제게 퍼부으며 나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돈을 막 쓰네, 사고 싶은 걸 다 사네 하면서 별 그지 같은 말들을 했어요. 참 진짜 대체 내가 뭘 막 쓴다는 건지. 경제적인 이야기도 하자면 끝이 없어서 제목에 맞는 이야기만 할게요. 싸우면 입버릇처럼 헤어지자 그러고 집 나가니 저도 이제 지쳐요. 애 아빠 나가고 제 지갑 보니 월급 들어오는 통장, 체크카드 들고 나갔네요. 돈 얘기하더니 네가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하고는 돈 들어있는 카드 들고 나가버리네요. 싸우기만 하면 저렇게 내 돈 하면서 카드 들고 나가요. 내일 비 온다 그래서 큰애 학교도 멀어서 차량으로 등교시키려 했는데 돈 들고 나가서 택시도 못 타고 아침부터 친정엄마한테 차 빌리러 가야 할 것 같네요. 다른 아빠들도 아들들한테 이렇게 하나요? 저희 남편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건데 제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걸까요? 5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조금 넘긴 기혼남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정말 주관적인 감정 없이 사실을 기초로 적어볼게요. 그리고 이건 제가 아내에게 서운한 점만 적은 거고 아내가 저한테 서운한 점은 이유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아내 친구들부터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특히 남자 동기 3명과 엄청 친했어요. 결혼 전부터요. 근데 그 남자 동기 3명과의 단톡방이 있는데 여기서 오고 가는 얘기들이 참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남자 동기들이 자기 여친 가슴 사진 찍어서 올리고 소개팅하는 여자 얼굴 평가하고 노골적으로 관계 얘기도 엄청 하고요. 그런 얘기들이 줄을 이뤘는데 와이프는 여기 모든 얘기에 동참하지는 않지만 가끔 맞장구는 쳐줬어요. 그리고 말끝마다 무슨 노라고 하는데 이거 일베 용어 맞죠? 잘 몰라서 물어봐요.
여튼 항상 말끝에는 노라고 맺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부터 그 아이들이랑 절교해라. 절교 안 하면 분명 결혼 후에 문제가 생길 거다. 라고 얘기를 쭉 했었었죠. 근데 아내는 그 아이들과는 평생 갈 친구라며 절교를 하지 않고 단톡방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연애하다가 결혼 전에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뭔가 사건이 있어서 단톡방을 나가고 절대 연락 안 하기로 저랑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신혼여행을 갈 때 공항에서 갑자기 셀카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하냐면서 카톡을 봤는데 그 동기 3명의 카톡방에 그 사진을 보낸 겁니다. 단톡방 이름도 이상하게 바꾸고요. 그 자리에서 대판 싸웠죠. 이번에도 연락 안 하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고도 별일 없다가 이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 끝나고 대학 선배 만난다고 좀 늦는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 밤 12시가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난다는 식당에 찾아가 봤는데 문은 닫혔고 눈이 와서 밖은 춥고 연락도 안 되고 회사부터 집 가는 도로에서 자고 있나 싶어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엄청 찾다가 도저히 안 돼서 집에 가면서 실종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집 앞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택시에다가 토했다고요. 경찰서 가서 택시를 마무리 짓고 기분이 쎄해서 아내 핸드폰을 봤죠. 그 동기 3명과 술을 마신 겁니다. 또 엄청 싸웠어요. 이번에도 연락 안 하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가서 봄쯤에 와이프 생일 주간에 대학생 후배들이랑 MT를 다녀온답니다. 대학생 후배들은 저도 결혼 전후로 봐왔던 사이기 때문에 갔다 오라고 했죠. 이때는 몰랐습니다. 다들 예상했다시피 그 동기 3명과 MT를 다녀온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아내 MT 갔다 온 이후에 이틀 워크숍을 갔는데 아내가 대학교 후배랑 집 앞에서 술 한잔 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가라고 했죠. 그런데 또 연락이 되질 않는 겁니다. 술집에 전화해서 아내 찾아서 바꿔달라고 했고 아내는 집에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대학교 후배 바꿔달라고 했죠. 그래서 바꿔줬는데 제가 아는 대학교 후배 목소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기분이 쎄했죠. 일단 아내는 제가 워크숍에 나와 있어서 장인어른한테 전화해서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고 그 대학교 후배한테는 욕 한 사발 해주고 워크숍에서 왔습니다. 오자마자 아내 카톡 확인했습니다. MT에서 그 동기 3명이랑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엄청 찍었더라고요. 그때가 생일이라 카톡 프로필 사진에도 그 동기 3명과 같이 간 MT에서 만든 초코파이 케이크에 초를 꽂은 사진을 올려놨었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피가 거꾸로 쏟더라고요. 이혼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대판 싸웠습니다. 일단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또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만을 얘기할게요. 일단 아내는 MT를 갔다가 온 날 저와 잠자리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자다가 깨서 거절을 하였지요. 이후 열흘 정도 후에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애가 생겼습니다. 근데 날짜를 계산해보면 너무 애매한 거예요. 제 아이가 맞을 확률이 높긴 높은데 확률이 높은 뿐인 거죠. 다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아이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요. 나중에 친자 확인하겠다고요. 그러다 이번에 아내가 결혼식을 갔다 와서 설거지도 안 하고 집안 청소도 안 했다고 엄청 화를 내는 겁니다. 전 애를 보느라 못했다고 했죠. 그래도 자기는 애 보면서 집안일 다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집안일 7, 80%는 제가 다 했습니다. 100일까지 손에 물 묻히면 안 된다고 하고 무거운 것도 들면 안 된다고 해서요. 아내가 집안일 하는 건 자기가 먹은 설거지 몇 개, 빨래 넣는 거, 부직포로 거실 한 바퀴 도는 거 그 정도예요.
뭐 이건 개인 시각차가 있겠죠.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회사 가려고 가방 들고 나왔는데 아내가 설거지 해놓고 가라고 쫓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설거지랑 방 닦고 회사 가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하자고 설거지 안 하는 남자랑 못 살겠다고 애는 저보고 보라고요. 일단 알았다고 하고 회사 왔는데 카톡을 하더라고요. 뭐 제가 게으르다는 내용이 절반이었어요. 그리고 아이에 관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평일 돌아오는 대로 고아원 보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절대 얘한테는 아기 맡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회사에서 밤새고 아침에 집에 가서 애 뺏어서 재우고 저희 부모님 집에 가려고 짐 싸고 있는데 자기가 애를 키울 거라고 고아원 안 보낼 거라고 하더라고요. 애를 협박 도구로 쓴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자기가 애 밥 먹인다고 해서 제가 분유 먹인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면서 아기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이렇게 일단 지금까지의 사건 내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저는 친자를 떠나서 아이 낳고 너무 귀엽고 예뻐서 내 아이가 아니고를 떠나서 무조건 내가 키워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